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 중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되는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해서는 금융소득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소득이고요. 금융소득의 대부분은 분리과세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소득세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배제하고 모든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과세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합산해서 과세하는 부분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판정 대상 금액입니다. 거주자별로 각각 판정을 합니다. 거주자별로 판정을 하는 거고요. 다음에 금융소득으로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판정하시면 됩니다.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배당가산액을 제외한 금융소득입니다. 자, 배당소득은 이중과세 조정 문제 때문에 배당가산액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금융소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 자, 요 금액을 기준으로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매년 5월 달에 우리 국세청에서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안내문이 나올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다 여부를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확인 대상자가 되신 분들은 관할 세무서나 아니면 각종 금융기관에서 관련되는 소득 정보들을 전부 다 취합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할 때 세율 적용 방법입니다.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원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로서 납세의무 종결되죠. 대부분은 14%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이 됩니다. 근데 2천만 원이 초과되면 종합과세하게 돼 있는데 종합과세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그러니까 종합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에 대한 세율은 소득세법상의 세율은 최저세율 6%부터 최고세율 42%까지 쭉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지만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2천만 원 이하까지는 전부 다 분리과세로 되기 때문에 14%나 비영업 대금 이익에 대해서 25%로 그러니까 그냥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초과되는 그러니까 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쳐서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기본세율, 즉 6%부터 42%까지 세율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을 할 때 중요한 부분 2천만 원 초과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준 금융소득 금액 2천만 원 구성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이자소득부터 구성이 됩니다. 이자소득, 그 다음에 본래 배당가산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래 배당가산 대상인 배당소득, 요 순서대로 2천만 원을 구성한다라는 겁니다. 요거 이제 뒤쪽에서 우리 그로스업 대상을 적용을 할 때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배당가산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가산액 및 배당세액 공제가 적용이 되는데 이게 이중과세 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적용 대상 배당소득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이어야 되고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과세되고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배당이어야 됩니다. 요 요건이 충족이 되면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배당가산액과 배당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당가산액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대상금액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는 건데 배당가산액을 계산하실 때는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총 금융소득, 이자와 배당 총 금융소득에서 그로스업 대상 배당소득, 이중과세 대상 조정을 해야 되는 배당소득하고 비교해서 둘 중에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11%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배당소득 중에 총 금융소득 중에 그로스업 대상 배당 금액하고 비교해서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을 해 주시면 된다. 11%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면 배당은 법인에서 합니다. 배당은 법인에서 하는데 법인 단계에서 당기순이익 세무조정을 통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계산을 하고요. 거기에서 비과세 소득공제 2월 결손금 차감해서 과세 표준을 도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율 적용해서 산출세액,
세금 계산해서 세무서에다 납부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죠? 당기순이익은 이미 과세된 소득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법인 단계에서 나온 당기순이익은 과세된 소득입니다. 한 번 과세된 소득은 다시 과세할 수 없는 겁니다. 이중과세는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대원칙입니다.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서 법인세를 뺀 금액, 즉 당기순이익이 되는데 이 당기순이익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포함이 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당기순이익이 과세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과세가 됐습니다. 그 과세가 된 소득이 배당 가능 이익이다라는 겁니다. 그 이익을 주주총회를 거쳐서 범위 내에서 주주에게 배당을 하게 됩니다. 배당을 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자, 법인 주주는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법인의 이익이 생겼죠. 그죠? 주주인 법인의 이익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법인세를 과세하면 이미 과세된 소득에 대해서 다시 법인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인세법에서는 수익금액 불산입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받는 법인에서는 그걸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라는 겁니다. 과세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과세 조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같은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세율 자체가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동일하기 때문에 수익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 주주는 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데 배당가산 제도와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해서 제외시켜준다.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거는 왜 수익금액 제외, 과세 제외로 가버리면 오히려 편할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가느냐 하는 건데 법인세 세율은 10%, 20%, 25% 뭐 이렇게 이제 세율이 좀 낮습니다. 근데 개인소득세 쪽으로 오면 6%부터 최고 42%까지 세율이 있습니다. 세율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과세를 포기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가산 제도와 배당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해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당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배당을 받았을 때 내가 1,000만 원의 배당을 받았다라고 하면 다른 이자 소득이 금융소득이 3,000만 원 있다. 그러면 1,000만 원 배당 받았을 때 1,000만 원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내가 배당받은 걸로 봅니다. 그 배당받은 걸로 보는 금액이 11%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의 11%, 110만 원만큼 실질적으로 배당을 안 받았지만 배당받은 걸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산출한다라는 겁니다. 산출한 다음에 그때 세액공제 금액은 얼마나 해주냐? 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오고 나면 거기에서 배당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해 주는데 내가 110만 원만큼 내가 안 받았지만 업해서 신고를 했죠. 그 업한 금액, 배당가산 금액을, 가산액을 법인세, 그러니까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세액공제를 기본적으로 해주는데 한도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고 금융소득 금액 곱하기 원천징수세율 플러스 다른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한 거에 기본세율 적용해서 둘 중에 작은 금액을 해줍니다. 자, 이 산식은 조금 복잡합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뭐냐면 그 배당세액공제, 그로스업한 배당가산액을 세액공제는 해주되 환급은 안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환급이 안 되는 법인 내에서 세액공제는 해주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금융소득 세액공제는 종합과세 방식 산출세액과 분리과세 방식 산출세액 중에 큰 금액으로 갑니다. 세액을 계산할 때 큰 금액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죠. 분리과세면 14%입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이 넘어섰을 때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합산과세를 합니다. 자, 일반인들이 생각하실 때 합산과세를 한다라고 하면 세금이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2천만 원인 사람과 2천만 1원인 사람이 세금이 틀려진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단 1원 때문에 세금이 부담하는 세금이 달라지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달라지는 부분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종합과세 방식의 산출세액하고 금융소득을 완전 분리과세하고 나머지 소득만 종합과세 했을 때 하고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분리과세된
세금보다는 오히려 많이 나오는 케이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로서 추가 납부세액이 나오도록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이 넘어가더라도 갑자기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에서 거주자 백두산에 금융소득 자료 이용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금융소득 자료는 은행 예금이자, 비영업 대금이자,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배당소득이 있을 때 이 내용을 갖고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자, 배당소득에 대한 부분 보시면 주식회사 천지에서 7천만 원과 300만 원인데 배당소득 중에 300만 원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재원으로 배당한 거다라고 돼 있고 나머지는 잉여금 재원으로 배당했다. 법인세가 과세되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법인세가 과세된 부분은 이중과세 조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 이중과세 조정에 대한 문제를 그러니까 이중과세 조정 대상인 배당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는 건데 우리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할 때 금융소득에 대해서 배당에 대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그로섭 대상 여부에 대해서 전부 다 표시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금융소득 관련 중에 배당소득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줄 때는 영문 알파벳 G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G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로섭 대상 배당소득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소득 관련되는 부분 우리 신고서상에서 작성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회사 코드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소득은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작성을 직접 하시면 됩니다. 자,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클릭하셔서 금융소득을 등록하시면 되는데요. 자, 요 부분을 이제 등록하실 때 주의하실 부분은 우리 소득 구분 코드가 있습니다. 자, 소득 구분 코드 금융소득 관련되는 구분 코드로 정확하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소득 코드는 하단 부분에 11번, 21번 관련되는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세분화해서 내용을 보시겠다라고 하시면 F2번을 눌러보시면 금융소득에 대한 부분, 우리 소득 구분에 대한 부분들 코드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이자소득은 대부분 13번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13번으로 등록하시면 되고 비영업 대금 이익의 경우에는 11번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자소득은 11번 아니면 13번인데 거의 대부분은 13번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1번과 22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소득도 있습니다만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21번 아니면 22번입니다. 21번은 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그로섭 즉 배당 가산 대상 배당이고요. 22번은 배당 가산하지 않는 배당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 코드를 다 확인하신 다음에 등록해 주시면 되는데 자, 11번 코드에 보시면 우리 비영업 대금 이익 주식회사 백두산에서 받은 거죠. 500만 원 받은 게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상호 사업자 등록 번호 관련되는 부분은 뭡니까? 소득자, 거주자 본인의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원천 징수된 사업소득을 제외한 이자, 배당, 근로소득이라든가 연금소득 이런 부분들은 소득 지급자의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등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소득, 비영업대금 이익 지급함, 주식회사 백두산과 사업자 등록번호, 총수익금액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자금액 총액을 등록하시고요. 하단 부분에 원천징수세액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가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은행예금이자, 은행예금이자는 금융소득에서 13번으로 소득 구분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라산은행에서 지급이 됐고 사업자 등록번호와 예금이자 원천징수 등록했습니다. 자, 그 다음 배당소득입니다. 자, 배당소득을 입력하실 때에는 그로섭 대상이 아닌 배당부터 먼저 입력을 합니다. 자, 22번 코드죠. 그로섭 대상이 아닌 거 22번 300만 원입니다. 배당은 주식회사 천지에서 배당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로섭 대상이 아닌 배당과 그로섭 대상인 배당 두 개가 있을 때
따로따로 소득 구분 코드별로 따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천지라고 하는 회사에 두 군데 회사 사업자 등록 번호가 소득별로 같이 입력이 돼도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자, 300만 원과 42만 원 등록했고요. 자, 그 다음에 21번 근로소득 대상입니다. 7천만 원 등록을 했습니다. 자, 7천만 원 등록했고 필요경비란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요건 이제 배당 가산액을 계산하기 위한 부분인데 10번 필요경비 배당 대상액을 계산하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은 근로소득 대상 배당금액 7천만 원과 총 금융소득 500만 원, 1000만 원, 7천만 원, 300만 원 총 금액 중에 총 금액과 비교해서 작은 금액을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금액 6,8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6,800만 원 기준 2천만 원 초과되는 금액이 되겠죠. 금융소득 중에 총 금융소득 중에 2천만 원 초과되는 금융소득입니다. 2천만 원 초과되는 금융소득과 비교해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6,8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6,800만 원을 입력하시게 되면 11번에 배당가산액이 나오는데 11번 배당가산액은 748만 원 자동으로 계산될 겁니다. 그걸 반영하시고요. 그 다음에 980만 원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세액으로 980만 원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기타 소득들이 있다면 소득을 반영하신 다음에 2월 결손금부터 시작해서 소득공제 관련되는 서류들을 전부 다 탭을 거치시면 되겠고, 7번 탭으로 가면 금융소득 계산이라고 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비영업대금 이익과 기타 1,000만 원에서 이자소득 1,500. 자, 그 다음에 배당가산액 6,800. 그 외에 배당 500 해서 7,300이 배당소득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자소득과 그 외 배당 합친 금액이 딱 2천만 원이죠. 그죠? 2천만 원이고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근로소득 대상으로 분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동으로 세액이 비교 세액으로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 하단 부분에 배당세액 공제금액 748만 원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8번째 탭 종합소득 계산 쪽으로 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산출세액이 계산이 되어 있을 거고요. 산출세액이 계산되어 있으면서 F7번에 세액공제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맨 위에 202번 배당세액공제라고 하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액공제란에 커서를 두게 되면 하단 부분에 금융소득 계산 배당세액공제금액 748만 원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 직접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원래는 이 부분이 입력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동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배당세액 공제 금액을 확인하신 다음에 직접 입력해서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반영을 해 주셔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조정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소형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부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할 때 중소기업만 적용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조, 건설, 도소매, 인력 공급 관련되는 업종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공부했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도 업종에 제한이 있었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도 업종에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조금 실무자 입장에서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뭐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는 업종과 창업 중소기업이 적용되는 업종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웬만한 부분들은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몇 군데가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 업종들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창업 중소기업 설명드릴 때 제가 예를 들었던 음식점은 창업 중소기업 감면됩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특별세액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의하시고요. 자, 업종 분류는 표준산업 분류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겸업 업종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중소기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한해서 감면을 적용을 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우리 소득 구분 계산서에서 감면 대상과 아닌 거 다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자동차 정비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자동차 정비 공장과 관련되는 부분은 정비할 수 있는 면허가 4가지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종합정비, 소형자동차 종합정비, 자동차 전문정비, 원동기 전문정비업이 있습니다.
요 경우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 가능한 게 자동차와 소형 자동차 종합 정비업은 가능합니다. 근데 나머지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장을 하시는 카센터나 이런 부분들 있죠. 정비 공장 관련되는 부분들 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감면을 적용할 때 본점이 수도권 내에 소재할 때 감면율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도매업입니다. 도매업 등인데 도매업은 도매, 소매, 의료업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기업일 때 수도권 안에서는 소기업일 때 10%, 지식기반산업의 경우에는 소기업 20%, 중소기업 10%, 그 외 업종은 소기업 20%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식기반 업종에 대한 부분은 엔지니어링 사업과 전기통신, 그 다음에 연구개발 뭐 이런 쪽들입니다. 이런 쪽들은 소기업일 때 20%, 중소기업은 10%, 그 외 업종은 20% 적용이 됩니다. 수도권 내에서는 감면율이 좀 다양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본점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본점이 수도권 외에 있는데 수도권과 수도권 외 사업장이 양쪽에 동시에 있을 때를 말씀을 드리면 도매업의 경우에는 수도권 안에 있을 때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되고요. 수도권 밖에 있을 때는 도매업의 경우에 소기업 10%, 원래 중소기업은 수도권 안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수도권 안에서 적용해 줍니다. 자, 지식기반산업과 그 외의 업종은 소기업일 때 30%, 중소기업일 때 15% 좀 더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감면소득을 계산하는데 사업장이 수도권 밖과 수도권 안에 동시에 있을 때는 소득구분계산서 상에 수도권 안, 수도권 밖의 구분으로 이렇게 구분 소득계산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수도권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서울, 인천, 경기도 전체입니다.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 지역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범위가 좀 다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동차 대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감면 비율은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 자동차를 50% 이상 보유한 대기업자가 이때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30%를 감면해 줍니다. 소기업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해서 금액 이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옛날에 소기업의 판정은 인원수로 판정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매출액 기준으로 판정을 합니다. 이 부분 잘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은 우리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원래 법인세법에 있지만 우리 세무사롱에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작성하는 서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서 소기업을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별표 내용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감면세액 계산은 산출세액에서 산출세액 곱하기 과세표준분의 감면 소득 곱하기 감면 비율로 해서 감면세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감면 한도는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 1억 원에서 근로자 수 1명당 500만 원을 한도로 줄입니다. 그래서 기본 한도는 1억인데 직원 수 1명 줄 때마다 감면 한도가 500만 원씩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인원이 20명 이상 감소를 하지 않으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최저한세 적용이 되고 농특세 비과세 됩니다. 고용정대 세제나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와 중복 적용이 됩니다. 원래는 중복 적용이 안 됐는데 중복해 줍니다. 자, 복식부기 의무자를 제외한 사업자는 추계 신고 시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무신고가 됩니다. 무신고가 되는 경우에는 무신고 시에는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적용을 못 받는데요.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무신고가 되기 때문에 적용을 못 받는다는 거, 이 부분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소형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이 부분은 제가 총수익 금액 설명드릴 때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부분 설명드릴 때 한번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감면 요건 중에 임대사업자 요건이 있습니다. 내국인으로서 이 요건 충족해야 된다. 모두 충족해야 된다.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해야 되고 지자체에도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등록해야 되는 첫 번째 요건 충족해야 되고요. 자, 이때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주택의 요건이 있습니다.
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해야 되는 거고,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은 등록을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준시가 기준입니다. 주택 임대 개시일 당시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6억 원 초과되는 주택을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감면 배제됩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임대료 상승이 5%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요 요건이 충족이 됐을 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임대주택 수와 임대 기간입니다. 임대주택을 1호 이상을 4년, 장기 일반 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4년, 8년 이상 임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4년, 8년 후에 감면해 주냐는 건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 감면은 그러니까 임대를 시작하면 감면은 해줍니다. 미리 감면은 해주고 나중에 이 요건을 충족할 거다라는 조건 하에서 해줍니다. 해주는데, 만약에 감면을 받다가 그 기간을 충족 못하면 소득세로 다시 납부를 해야 됩니다. 다시 납부하는 세액은 감면받은 세액 전액 또는 장기 일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4년 이상 8년 미만 요건이다라고 하면 60%에 해당하는 금액하고 이자 상당액하고 합쳐서 소득세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감면세액은 얼마를 적용해 주자 하면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30%를 기본적으로 해줍니다. 4년짜리는 30%, 장기 일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75%를 해줍니다. 8년짜리는 75%까지 세액 감면해 줍니다. 자, 이 세액 감면 적용할 때 최저한세 적용하느냐? 최저한세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농특세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감면세액의 20%를 농특세로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75%를 감면받더라도 감면받은 75%의 20%는 세금으로 다시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감면이 그것만큼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에서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백두무역 상사의 수도권 내의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받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소득 구분 계산서 관련해서 종합소득금액 3억 5천, 도소매업, 건설업, 과세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세분이라고 하는 건 비감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한 거주자가 도매업과 건설업 동시에 있다. 도매업과 건설업은 감면율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건설업은 20%고 도매업은 10% 감면율입니다. 소기업일 때. 자, 그러한 경우에 산출세 기준으로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과표 및 세액 계산 쪽에 보시면 소득금액 및 과세 표준 계산이라고 해서 앞에서 우리가 작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 구분 계산서가 있죠. 소득 구분 계산서에 5번 탭에 있는 소득 구분 금액이 있죠.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작성을 하면 되는데 그 소득 구분 계산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게 우리 교재 자료에 있습니다. 그 자료를 통해서 소득 구분 계산 감면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제 감면 탭에서 두 번째 세액 공제 감면 로마 숫자 2번에 보시면 첫 번째 있는 감면세액 조정명세서입니다. 감면세액 조정명세서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매업과 건설업의 경우에는 감면율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감면율이 다르기 때문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감면율별로 따로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F2번을 통해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선택하시고요. 산출세액은 기본적으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소득세 신고서상에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불러오게 되면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자료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교재하고 다르기 때문에 불러오지는 않겠습니다. 직접 입력해서 감면 금액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5천만 원 등록하고요. 감면율은 10%죠. 그래서 2번 10% 선택합니다. 10% 선택하고 직전과세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감소 인원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감소 인원 없으면 도매업에서는 감소 인원이 없으면 없는 걸로 입력하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감면율이 다른 부분으로 또 갑니다. 마찬가지로 F2번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선택하신 다음에 감면 산출세액과 감면소득을 등록을 합니다. 감면율 20%고요. 자, 감면세액에 대해서 직전 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3명 줄었다라고 되어 있죠. 3명 등록을 합니다.
3명 등록하면 감면 한도는 어떻게 됩니까? 8,500만 원 나오죠. 8,500만 원 이내 금액이기 때문에 감면세액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감면이 적용이 됐다, 감면세액을 계산했다라고 하면 확인 버튼을 통해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요. 우리 세액 감면 신청서가 있습니다. 세액 감면 신청서에서 F12번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1,486만 5,731원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장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쪽에 가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갑니다. 신고서에서 8번 종합소득 계산 쪽에서 세액 감면 쪽에 커스를 두고 F8번 세액 감면 조회라고 있습니다. 조회란을 조회하게 되면 방금 작성했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이 부분을 적용 버튼을 통해서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지금 사례 부분은 도매업, 건설업, 과세분해서 감면 업종이 소득 구분을 했는데 전부 다 플러스가 나온 케이스입니다. 플러스가 나왔는데 만약에 도매업에서 마이너스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마이너스 금액은 건설업 감면소득과 비감면소득 비율대로 안분해서 결손금을 통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된 금액 2억 5천만 원에서 총 3억입니다. 그죠? 3억의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건설업은 83.33%가 나옵니다. 그러면 도매업에서 발생된 결손금 5천만 원 중에 83.33%를 건설업에서 차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4,166만 5천 원을 차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5,660만 원에 차감된 금액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게 되면 감면은 943만 3,408원이 계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 업종의 한쪽이 결손이 났을 때는 그 부분을 안분 계산을 통해서 안분한 후에 소득금액으로 우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우리 교재에 보시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부분 나오죠. 제가 창업 중소기업 설명드릴 때 앞에서 설명드릴 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부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범위를 반드시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은 우리 앞부분에서 수익금액 계산할 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세무사랑 프로에서 구체적으로 사례 부분은 앞부분에 강의했던 부분을 참고하시기로 하고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지방소득세 개요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이 세무사랑 프로 활용교육과 관련해서 설명드릴 때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 이제 제도가 달라졌다라는 거죠.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신고 내용까지 같이 있었고 신고는 동시에 하되 납부만 국세와 지방소득세 납부만 별도로 하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신고까지 별도로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번 신고 때부터 적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이 되겠습니다.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퇴직, 양도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종합퇴직, 양도소득 범위하고 똑같습니다. 자,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 119조에 따라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방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의 내용과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입니다.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자,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에 따라서 정합니다. 그러니까 납세의무자도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세액이 있는 분들은 전부 다 납세의무자다. 지방소득세법상의 납세의무자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는
과거에 했던 내용하고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신고를 별도로 해야 된다라는 점만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과세기간입니다. 소득세법 5조에 따른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도 똑같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을 정해서 신고 납부합니다. 예외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거주자가 출국해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출국한 날까지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납세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지는 소득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당시의 주소지가 되겠습니다. 자, 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가 언제냐라는 부분인데요. 성립 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과세기간이 끝난다라는 시점은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매년 12월 31일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자, 기존의 지방소득세 신고 납세지는 소득세 신고 당시 기준 주소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5월 달에 신고할 때 주소지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변경이 돼서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의 납세지로 신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제도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세지하고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정이. 법인 지방소득세도 법인세 신고 시점이 아니라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의 납세지로 신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납세지에 대한 부분 정확하게 챙겨주셔야 됩니다. 12월 31일 날 서울에 있다가 5월 달에 예를 들어서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라고 하면 이사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를 하시는 게 아니라 서울 시점에 있던 곳에다가 신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개인지방소득세 계산구조가 되겠습니다. 계산구조는 과세표준은 소득세의 과세표준하고 똑같습니다. 소득세법상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은 세율표를 제가 별도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만 이 세율표는 우리 종합소득 소득세 계산할 때 세율 6%부터 42%까지 있죠. 6%부터 42%까지 있는 세율에 10%를 곱한 세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0.6%부터 4.2%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표 구간도 종합소득세 과표 구간하고 동일합니다. 자, 산출세액은 해당 연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출세액을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세율을 단순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게 있죠. 우리 종합소득세 계산하다 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할 때는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2천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비교과세 구간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시에는 이자 배당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에 세액 계산 특례로 산출된 세액의 그냥 10%로 하겠다. 결과론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나온 산출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의 산출세액으로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세액 공제 감면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할 때 세액 공제, 세액 감면은 적용되는 게 현재는 없습니다. 지방세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개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세액 공제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 지방세 특례법 규정에 불구하고 공제 감면되는 금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개인 지방소득세에서 공제 감면해 줍니다. 그러니까 법인하고 다르게 개인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서 과거에 신고하는 방식하고 달라진 거는 신고서를 별도로 접수해야 된다라는 거하고 납세지가 달라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신고 세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 세액 공제 등에 대한 사후 관리입니다.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세액 공제 감면을 받은 경우, 감면을 받고 난 이후에 세액이 추징되는 경우가 있죠. 추징되는 경우에도 개인 지방소득세도 같이 추징해서 납부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 상당액을 같이 추징을 하는 경우에도 지방소득세도 그 이자 상당액에 해당되는 금액의 10%를 지방소득세에 가산해서
추가 납부합니다. 달라진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갑니다. 자, 가산세 부분입니다. 가산세는 소득세법에 따른 가산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의 결정세액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있는 가산세는 성실신고 미확인 제출, 그 다음에 정빙불비, 그 다음에 지급명세서 지연 제출, 계산서 지연 발급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국세기본법에 있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라든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지방세 기본법에 똑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산세도 소득세법에서 적용되는 또는 국세기본법에서 적용되는 가산세의 10%가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 신고와 납부 부분입니다. 자, 독자 신고 납부 원칙입니다. 자, 소득세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한까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원칙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되고요.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하는 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과거에는 그러니까 신고서는 국세청으로 세무서로 지방소득세까지 한꺼번에 신고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개별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납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납세지 관할 이외에 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납세지가 변경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납세지는 지방세법에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소지 기준으로 납세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이후부터 2020년도로 따지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이나 6월 30일까지 지방소득세 신고 기한 안에 주소지가 이전되게 되면 그 이전되기 전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할 때 납세지 때문에 혼란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문제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납세지 관할 이외에 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을 때 그 신고를 무신고로 볼 거냐 하는 건데 법인 지방소득세는 무신고로 봅니다. 가산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지방소득세는 신고 효력은 인정을 합니다. 법에다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도 정상 신고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신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납세지는 일반적으로 그냥 무시해도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더라도 가산세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고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납부는 어떻게 될 거냐? 신고를 서울시청에다 신고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 성남시청에다 신고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납부서도 신고서를 접수하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납부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 납부 효력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 법에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없지만 실무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경우에도 그 납부 효력은 인정한다라고 했습니다. 행안부에 제가 문의를 해봤는데 인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서로 정산하는 걸로 해서 납부만 했다라고 하면 가산세 문제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신고 의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처음으로 개인지방소득세를 독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 보면 옛날에는 국세청에 가서 세무서에 가서 한 번만 신고하면 되는데 이 부분을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번거로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신고 의제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을 해줍니다. 이 납부서라고 하면 우리 간편장부, 단순 신고율을 적용해서 신고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 국세청에서 납부서까지 다 만들어 갖고 보내주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 신고서 우편으로 해서 보내기만 하면 납부된 걸로 정상적인 신고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처럼 납부서를 보내줍니다. 납부서를 보내주는데 그 납부서를 갖고 신고기한까지 납부하면
확정 신고한 걸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납부서를 만들어 갖고 보내줬다. 여기에 이의가 없다. 그러면 은행 가서 그 납부서를 갖고 세금을 납부하면 신고하고 세금 납부한 걸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소규모 사업자일 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입니다.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도 결손이 발생했을 때 소급 공제 받을 수 있죠. 받을 수 있는데 그 규정이 똑같습니다. 거주자가 환급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결손금 소급 공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개인지방소득세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급 신청 의제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서 결손금 소급 공제 환급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 신청을 한 걸로 본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를 환급 신청을 하면, 세무서에 환급 신청을 하면 지방소득세도 환급 신청한 걸로 보고 정리를 해줍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기준으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개인지방소득세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조정의 과표 및 세액 계산 쪽에서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소득세 신고서 쪽에 종합소득 계산이라고 하는 8번 탭으로 가게 되면 종합소득세와 농특세 과거에 보면 그 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지방소득세 신고서 난이 없습니다. 없고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단순경비율 신고서 작성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단순경비율 신고서 작성할 때 하단 부분에 지방소득세 계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 지방소득세 계산과 관련되는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대한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아직 진행이 안 되어서 이 부분이 신고서에 같이 있습니다만은 별도로 신고서식이 다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업데이트 되면 그 부분이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는 지방소득세 내용이 일단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외되어 있고요. 자, 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으로 갑니다. 개인조정에서 공제감면 성실지방세라고 해서 두 번째 탭에 가시면 개인지방소득세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을 합니다. 자, 개인지방소득세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그냥 작성하시면 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개인지방소득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가산세 부분에 노란색이 있는데 노란색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우리 소득세 신고할 때 적용된 가산세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가산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 가산세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기납부세액과 관련되는 부분은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그대로 종료해서 신고서 마감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신고서를 작성했을 때 이야기인 거고요. 지방소득세도 단순경비율 적용 신고서가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신고서가 있는데 그 신고서는 아직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요. 단순경비율 적용 신고서도 우리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단순경비율 신고하듯이 작성하듯이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소급공제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서 작성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코드를 제가 소급공제 관련되는 회사로 바꾸겠습니다. 결손금 소급공제 회사 1106번인데요. 변경을 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소급공제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서에서 자료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불러오기를 눌러서 기본적으로 개인지방소득세가 아니고 과표 및 세액 쪽에서 보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서 미리 작성한 거 있죠. 이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상단 부분에 있는 내용 우리 소득세 신고 때 작성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자료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등록하시게 되면 산출세액은 50만 원 기준으로 해서 49만 9,999원에서 151만 원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개인지방소득세도 과거에는 동일하게 국세청으로 신고했지만 지금은 별도로 국세청에는 종합소득세만,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점이 달라졌고요. 납세지도 달라졌다라는 점 강조드립니다. 자, 2019년 귀속 세무사랑 프로를 활용한 소득세 신고 실무 교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방소득세 관련되는 부분은 개별 신고 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진행되는 제도이므로 좀 주의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교육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